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옹부즈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1년 동안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하는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오늘, 오전 9시 뉴스, 뉴스 리뷰, 뉴스워치를 중심으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에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다면서 비누 향기를 통해 기절시킨 후 강도행위를 하거나 둔기로 개를 잔혹하게 폭행하는 등의 가짜뉴스 소식과 페이스북에서도 가짜뉴스 등을 다루기 위해 언론에 큰 금원을 지원한다는 소식과 의료계에서는 가짜 건강 정보를 바로잡는 유튜브 채널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부터 웹드라마까지 형식도 다양하다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1월 14일자 뉴스 오늘에서는 요즘 의료계에서는 가짜 건강 정보를 바로잡는 유튜브 채널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형식도 다양하다는 것을 전했는데요. 보도기자는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주위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건강 상식은 사실 잘못된 정보이며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음주는 양이 적어도 도수가 낮아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영상으로 내보내면서 한 유튜브 의학 전문 채널이 구독자가 18만 명에 달하며 각종 의학 정보를 전달하고 있음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구독자가 11만 명에 이르는 전문의 3명이 만드는 한 채널은 의학 드라마를 설명하는 콘텐츠로도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환경연구소는 다음 달 유튜브에 건강 채널을 만들 예정임도 전하며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된 건강 정보는 찾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유튜브 바람을 부르고 있음을 보도했습니다. 1월 16일자 뉴스 공고에서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향후 3년간 언론에 3억 달러, 약 3,372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페이스북은 현지 시간 15일 성명을 통해 지속해서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와 맞서 싸웠다고 한 점을 전했는데요. 페이스북 측은 언론 기업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뉴스 생태계를 되살리겠다는 데도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라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1월 19일자 뉴스 공고에서는 최근까지 서울의 한 아파트에 붙어있던 안내문이라면서 비누 냄새를 맡게 한 뒤 정신을 잃으면 강도로 돌변한다는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아파트 관리소 측이 선의로 붙인 안내문이지만 결국은 SNS상에 떠도는 거짓 정보였음을 전하면서 아파트 관리소 측이 주민 안전을 위해 입주민이 보내준 사진을 예방 차원에서 붙인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또한 국민청원 게시판에 개 농장에서 개를 망치로 내려쳤다는 목격담과 함께 사진이 올라온 것과 개 도살을 멈춰달라는 주장에 개시 한 달도 안 돼 20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가짜였음을 전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가짜뉴스가 생산된다고 분석한 것을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들은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었는데요.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하여서는 디지털 소통센터장이 잘못 알려진 가짜뉴스에 대해 태국에서 교통사고 당한 개가 국내 도살견으로 둔갑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허위 제보된 이 가짜뉴스는 다수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지 한 달 만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의 가짜뉴스를 바로잡겠다는 노력 외에도 의학 지식 관련 잘못된 내용들이 무분별하게 퍼지자 정확한 의학 지식 전달을 위한 노력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 계속되고 있으며 역시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도 가짜뉴스 등의 심각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언론에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을 전했는데요. 현재 이러한 가짜뉴스의 파급성은 매우 심각하게 사회에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하여 보도함에 있어서는 간단하게라도 가짜뉴스가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마치 사실처럼 가장해 기사 형식으로 작성하여 배포한 것이라는 의미를 언급하고 가짜뉴스가 가져오는 좋지 않은 영향이나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짜뉴스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정보를 접해야 하는지, 특히 SNS상의
떠도는 거짓 정보를 분별하기 위해 최소한 무엇이 필요한지 등 가짜뉴스와 진실한 뉴스를 구별하는 기준이 간단하게라도 설명되었으면 유익했을 것입니다. 지난주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에 대한 성범죄 혐의가 추가되었다는 보도와 유도 선수의 성범죄 미투 소식 보도가 있었는데요. 1월 14일자 뉴스 리뷰에서는 전 유도 선수 신 씨가 첫 성폭력이 가해진 이후 7년이 지나서야 해당 코치를 고소했다는 것과 정부와 체육회가 2008년 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놨지만 신 씨는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랐다고 토로한 것을 정했습니다. 보도기자는 2007년 여자 프로농구 현역 감독이 미국 전지훈련 기간 중 소속팀 선수를 호텔방으로 불러 성폭행을 시도하다 발각돼 실형을 받은 이 사건을 계기로 2008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스포츠 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신 씨는 성범죄 예방 교육 등을 더 활발히 받았다면 그쪽이라도 도움을 청할 수 있었을 텐데 성범죄 교육 이런 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는데요. 문체부는 일명 쇼트트랙 조재범 사건 이후 체육계 성폭력 비근절을 위한 대책을 다시 발표했으나 하지만 11년 전 발표 내용의 재탕 수준이기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한 것이 절실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1월 18일자 뉴스워치에서는 체육계의 성폭력 폭로가 이어지면서 소속 기관이나 단체가 늦었지만 가해자 또는 관련자들을 속속 징계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보도기자는 한 체대가 쇼트트랙 선수 폭행 논란과 관련해 긴급 교수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빙상계 비리 몸통으로 지목된 전무 교수의 안식령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음을 전했습니다. 빙상계의 대부로 알려진 전무 교수는 빙상계 파벌 논란이나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적폐의 중심으로 지목돼 왔는데요. 쇼트트랙 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의 폭행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자 이를 막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음을 보도했습니다. 보도기자는 대한유도회는 신모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영성고 유도부 A코치를 영구 제명키로 했음을 전했으나 유도회가 늦장 대처했음을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월 18일자 뉴스 리뷰에서는 경찰이 쇼트트랙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를 옥중 조사하면서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성폭행 혐의를 집중 추궁했으나 조 전 코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보도기자는 경찰이 심 선수가 제출한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4시간가량 성폭행 혐의를 집중 추궁했으나 조 전 코치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음을 보도하면서 조 전 코치의 성폭력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그동안 성폭력 피해 현장으로 지목된 태릉과 진천 선수촌, 한국 체대 등에서 현장 조사를 했음과 조 전 코치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심 선수가 제출한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진행했음을 전했습니다. 이 밖에 조 전 코치의 상해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은 오는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임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체육계의 침묵은 상명하복체계, 조직의 폐쇄성 등으로 그 관행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의 보도들에서는 이런 체육계의 모습에 대한 언급과 함께 조 전 코치가 성범죄는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기소된 성범죄 부분에 어떠한 증거를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재판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언급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고는 성립하는지 등에 대하여도 약간의 언급이 있었다면 좀 더 유익했을 것입니다. 최근 인천과 대구 등에 이어 제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즉 RSV에 감염된 것을 연합뉴스 TV에서는 보도하였습니다. 1월 19일자 뉴스 17 보도에서는 인천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감염 신생아 수가 모두 6명으로 늘어났음을 전했습니다. 앵커는 어제 기준 RSV 확진 신생아는 2명이었는데 하루 만에 4명이 늘어난 것이며 나머지 11명은 RSV에 감염되지 않았으며 RSV는 소아와 성인에게 감기, 기관지염, 폐렴 등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임을 전했습니다.
1월 20일자 뉴스 1호에서는 인천과 대구 등에 이어 제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호흡기세 불응압 바이러스, 즉 RSV에 감염된 것을 보도하면서 이달 들어 대구에서 신생아 31명, 경기도 시흥 10명, 인천 6명이 집단으로 RSV에 감염됐음을 보도했습니다. 인천, 대구, 제주 등에서 신생아가 호흡기세 불응압 바이러스, 즉 RSV에 감염되어 RSV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잠복기는 2 내지 8일 정도이고 주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으로 눈이나 코를 만지거나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에 의해 전파되기도 하는데요. 해당 보도들에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RSV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RSV에 감염되면 재채기와 코막힘, 심한 기침과 숨을 가쁘게 쉬는 증상이 나타난다는 설명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RSV는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는 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도 했더라면 더욱 유익했을 것입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의 김경환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20분에 방영되는 트렌드 지금 여기를 모니터했습니다. 트렌드 지금 여기는 주목받는 현장을 따뜻한 시선으로 재미있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20일 방송에서는 전통 방식으로 채취하는 나무 진액이라는 제목으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경남 함양의 산이었는데요. 겨울이라 잎이 다 떨어진 온나무를 자르느라 동네 주민들이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껍질 사이에 들어있는 옷진액을 빼기 위해 온나무를 자른다고 하는데요. 그거 빼기 위해서 온나무를 잘라요. 평균 연령 77세의 화칠 경력자들은 3대째 화칠을 이어받아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대를 이어서 해온 일. 안재호 씨는 오직 전통 방식인 수작업으로 옷진액을 빼낸다고 합니다. 그 흔한 기계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옷진액을 추출하는 것은 굉장한 인내심을 요하는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온나무에 칼집을 낸 후 구우면 그 사이로 진액이 나와 한 방울씩 채취하는데요. 아, 그래서 계속 돌려주는 거예요? 큰 나무 서너 개에서 추출하는 진액의 양은 150g이고 하루 종일 작업하면 1kg 남짓되는 양의 진액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1kg 남짓. 고된 작업에 이젠 대를 이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전통 방식으로 옷진액을 내는 곳은 가업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옷질낸 데 실력 없어요. 어르신 한 10년만 더 내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일하는 모습과 온나무 껍질을 넣어 만든 수육을 먹으며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화기애애했습니다. 내일이고 뭐 배운 일이고 신나로 꼭 오실 거야. 그죠? 네? 안 사장 혈내라 욕봤다. 다음은 강원도 원주 산자락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삽과 곡괭이를 보여주며 기대감을 고조시켰습니다. 경력 20년인 칡 채찍꾼 노창균 씨는 땅속에서 자라는 칡을 캐러 간다고 하는데요. 이제 땅속에 있는 나무 찾으러 가는 겁니다. 칡입니다, 칡. 제작진도 지치게 만드는 험한 산골이었지만 높이 오를수록 사람 손이 닿지 않아 칡을 캘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손이 닿지 않아 기회가 더 많아지니 힘들어도 참을 수밖에요. 저기 지금 나무에. 오랜 시간 등반을 한 끝에 칡 줄기를 찾았는데요. 네, 저것도 칡줄기예요. 칡 줄기를 찾으면 칡 뿌리를 얻기 위해 또다시 긴 시간 땅을 파야 한다고 합니다. 언 땅이라 서너 시간 이상 삽질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추운 겨울에 땀까지 흘리며 열심히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나고 그러는데? 이게 추운데 어떻게 땀을 흘리세요? 움직이니까 덥네요. 힘든 작업 끝에 칡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작업자의 기본 오래된 칡일수록 약 효과는 더 우수하다고 합니다. 또 한 배, 몇 배죠. 흙 속의 진주라고 불리는 칡은 숙취와 갱년기에 특히 좋다고 하는데요.
노창균 씨는 아버지와 함께 재미로 다녔던 산이 이제 삶의 터전이 되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후에는 칡즙을 만드는 과정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만들기에 돌입하는데요. 껍질을 까고 알맹이를 갈아낸 직후의 하얀 것이 좋은 칡이랍니다. 가짜는 칡즙의 맛은 싱싱해 보였는데요. 땅속의 나무 칡과 함께 겨울을 난다면 무서울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네, 맛있네요.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장흥군으로 떠났는데요. 소나무도 아닌데 겨울에도 푸른 나무가 등장합니다. 정체는 뭘까요? 이름은 황칠나무인데요. 황칠 박사 정병석 씨를 만나 황칠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황칠나무는 우리나라 남부에 서식하는 나무로 정약용 선생이 우리나라의 최고 보물로 꼽았다고 합니다. 보물 중에 보물이라고 일컬었던 황칠나무. 황칠 진액은 안식향을 내어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와 함께 항암 작용 및 신경 안정의 특효라고 합니다. 신경 안정의 특효라는데요. 예로부터 황칠을 이용해 각종 목공예품 등의 도료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주로 궁궐에서 국내에서만 자란다는 황칠나무가 멸종 위기라는 소식을 듣고 정병석 씨가 황칠나무를 살리기 위해 나섰다고 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국 특산종 황칠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황칠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흰 한지에 황칠나무 진액을 묻힌 합죽선은 안식향을 쉽게 느끼게 해주고 황칠나무 잎을 우려낸 황금빛 약차는 건강을 지키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무엇 하나 버릴 것이 없는 황칠나무였습니다. 그리고 황칠을 이용해 고깃집을 운영하는 곳을 소개했습니다. 황칠 소스를 이용하면 소고기를 부드럽게 하고 담백한 맛을 느낄 수가 있다는데요. 담백한 맛을 내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육질이 부드럽고 잡냄새가 안 난다며 이 식당에서 만든 황칠 소고기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황칠 소스를 만드는 방법도 간략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황칠나무의 잎, 줄기, 뿌리, 세 가지를 끓는 물에 넣고 3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끓여 숙성시켜 소스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황칠 진액이라는데요. 천년의 세월 속에 잊혀져간 토종 자원인 황칠나무가 다시 황금빛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오늘도 황칠나무는 한국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는데요. 이번에 소개된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어떤 거였나요? 네, 저는 온나무 진액으로 만드는 과정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온나무 진액을 채취하는 것만큼은 그 누구보다 전문가인 할아버지들이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 뜨거운 불과 고된 작업 앞에서 한 방울씩 정성을 들여 모으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우리나라 장인 정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의 김경환 학생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중국도 고통받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달 중순 수도권에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방송기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언론을 보면 이 미세먼지와 관련된 기사들이 정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언론은 주로 어떤 주제로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지 보도 경향부터 짚어볼까요? 네. 미세먼지 문제는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요즘은 4만 4온 대신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에 시달린다는 신조어 4만 3일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언론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보도하면서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요인 또 국내 요인 등 여러 가지 발생 원인이 있는데요. 그중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주로 발생하는 원인으로 기상적 요인을 꼽습니다. 그런 근거로 한반도 대기질이 이 북서풍이 부는 날 개선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고기압이 북서쪽에 있을 때는 바람이 세게 불면서 한반도의 미세먼지를 날려버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서풍이 불어올 경우 대기의 질이 악화됩니다. 중국에서 유입된 공기가 정체되는 경우 이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심해진다는 것이죠. 언론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연구원 또 환경부 산하연구원들이 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60% 이상이 중국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류여우빈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서울의 오염물질은 주로 서울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논란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경유차 감축 및 또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 중단의 확대, 또 노후 건설 기계의 고도화, 또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가 2018 사회조사 결과 국민의 불안도가 높은 문제로 미세먼지가 꼽힌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듯 언론은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 그리고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이에 따른 정치권의 반응 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대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노출과 심방세동 발생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 논문이 있었는데요. 미세먼지 환경 속에서 장시간 노출이 되면 심혈관 질환이 발생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미세먼지 마스크의 중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고르는 방법 그리고 또 미세먼지에 대한 개인적인 대처로 공기청정을 강조하면서 공기청정기 판매 증가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앞서 짚어주신 대로 이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에 있느냐 국내에 있느냐를 놓고도 참 논란이 분분한데요. 네. 일단 한중의 입장차는 어떤지 정리해 볼까요? 네. 21일 류빙장 중국 생태환경부 대기국 국장이 한 말인데요. 한국을 겨냥을 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영향을 준다고 탓만 하다가 미세먼지를 줄일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거센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달 28일 중국 생태환경부 류여윈 대변인이 서울의 미세먼지는 서울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또다시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보면 환경부 관계자는 21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중국에서 대기질이 크게 개선이 됐다고 해도 중국의 농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서풍이 불면 국내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한중 회의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를 확실히 중국 측에 전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해결에 노력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 중국도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2일부터 한중 환경협력회의가 열리는 등 양국 간 미세먼지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우리 미세먼지 농도는 중국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의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한국에 영향을 주는 지리와 또 기후, 영향적 조건이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중국의 책임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로 최근 3년간 사회상의 소청초 해양 과학지지에서 미세먼지 오염원을 추적한 결과 70%, 발원지의 70%가 중국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로 지난 12일 중국 베이징의 공기가 최악의 등급을 기록하자 또 곧바로 서울의 대기도 악화된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도가 되었죠. 동아일보는 고농도 미세먼지 80%가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다는 정진상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사의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언론은 관련 연구 혹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경우 미세 원인에 대해서 중국 원인을 강조하는 기사 비중이 한겨레 경향보다 10% 정도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간지에서 중국 원인에 대한 기사가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일각에서는요, 이 미세먼지 문제가 탈원전 정책이랑 좀 관련이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미세먼지와 탈원전, 그러니까 원전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보수 진보 언론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었습니까? 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관측된 지난 15일 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와 탈원전 정책의 연관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이 결국 미세먼지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노후화된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인데 화력발전소 7기를 새로 짓고 있는 등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액화천연가스 발전소 역시 원전보다 위협적이다라고 언급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 언론인 경향신문은 탈원전 정책 때문에 미세먼지 늘었다 주장은 거짓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근거로 지난해 석탄 화력 발전량은 2년 전보다 11% 늘어난 반면에 이 석탄 화력 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이 늘어난 게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의 원인이라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한겨레는 정부가 미세먼지 많은 날 석탄 발전소 가동 조건을 지금보다 더 까다롭게 바꾸겠다고 밝혔다면서 최근 정부의 몇 차례 해명 반박에도 탈원전 때문에 석탄 발전량이 늘어 미세먼지가 심해졌다는 거짓 주장이 계속되자 아예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계속하자니 공기는 더러워지고 전기값은 올라가고 수출 산업 일자리가 파괴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탈원전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미세먼지 뿜는 석탄, LNG 발전 19% 늘었다면서 원전은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반면에 석탄, LNG 등 화력 발전은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석탄과 가스 모두 초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폭 위험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초미세먼지 위험이 적어도 100배 이상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듯 보수는 탈원전에 대한 우려를 또 진보는 탈원전이 미세먼지를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준다는 것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에는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또 이와 더불어서 앞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까지 우리 언론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국내 일간지의 미세먼지 재해 보도를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3,600개에 달하는 미세먼지 재해 보도를 분석을 했는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 재해 보도 속 하나의 개별 프레임이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 구조를 갖추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관점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정책이나 또 배기가스를 언급했을 때 국내 자동차나 화력 발전소 등의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법적 규제와 같은
같은 좁게 설정된 대책만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보도 역시 통제하기 어려운 국외 요인에 따른 원인성을 강조를 하면서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 등 이미 알려져 있는 상투적인 대책을 보도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인 요인에 대한 논의나 또 환경 오염에 대한 개선, 친환경적 첨단 기술 개발 등 혁신적인 대책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세먼지에 대한 제한적 관점으로 인해서 시민은 미세먼지 재해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식의 틀을 갖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또 화력 발전, 중국발 황사 등 어느 하나의 원인을 강조하면서 그에 대한 대증적,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식의 뉴스 보도가 다수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보도는 재해 보도입니다. 그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강구되고 실행될 때까지 지속적인 대책 강구를 모색하는 보도가 이어져야 합니다. 국민 보건에 직결되는 만큼 또 시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정보도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보다 전문화되고 종합적인 시각의 보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